제 경우에는 사실 순위를 매기기가 별로 어렵진 않았거든요. 신선하다 못해 기괴하고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딱 독보적이었어요. 정말 꼭 읽어봐야 할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단편입니다.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미능서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68권 니콜라이 고골의 페테르부르크 이야기를 읽고 왔습니다. 네, 페테르부르크는 페테르부르크라고 더 흔하게 쓰는 지명이죠. 2002년판 제목은 페테르부르크였는데 저는 페테르부르크로 되어 있는 2022년판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냥 페테르부르크라고 발음하겠습니다. 이 책에 실린 5개 소설은 모두 배경이 페테르부르크입니다. 마지막 작품 제목인 네프스키 거리도 페테르부르크에 있어요. 그 소설을 보면 페테르부르크가 수도라고 나옵니다. 지금은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잖아요. 그런데 과거 표트르 대제 때 1712년부터 200여 년 동안은 페테르부르크가 수도였어요. 2월 혁명, 10월 혁명 등 18, 19세기 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 1918년에 다시 수도가 모스크바가 된 거죠.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은 이렇게 당시 수도였던 큰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입니다. 원래 5작품이 한 책으로 묶여 있었던 건 아닌데 이 제목으로 민음사에서 묶여 나온 이유 아시겠죠? 지난 영상 끝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여기 나온 5작품을 제 개인 취향에 따라 순위를 매겨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편집 리뷰한 묘미죠. 먼저 고골이라는 작가에 대해 살펴보고 5위부터 하나씩 얘기해보겠습니다.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은 1809년 소러시아 폴타바,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소러시아 소지주, 귀족 출신이었어요. 고골의 할아버지는 민속문화에 정통했고 아버지는 희곡을 쓰고 연출도 했던 사람이라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문학과 연극에 관심을 갖고 성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몽상적인 광신도였다고 해요. 고골의 깊은 종교심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19살에 내진고등학교를 졸업한 고골은 관리가 되기 위해 페테르부르크에 상경했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배경 없이 도시에서 자리를 잡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는 20살에 V. 알로프라는 가명으로 그동안 썼던 시들을 모아 자비 출판했지만 대중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 시집을 불태우고 한동안 여행길에 올랐어요. 이후 연극배우로 활동하면서 석 달쯤 내무성 관리로 일한 경험도 있는데 바로 이 짧은 경험이 외투를 비롯한 여러 소설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22살에는 그의 문학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푸슈킨이에요. 푸슈킨은 고골보다 10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같은 해 고골은 직간가 근처 마을의 야화 일부를 발표했는데요. 이 작품집은 우크라이나 지방 민담을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환상과 현실이 어우러진 이 작품집은 러시아 문단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듬해 2부의 출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25살의 고골은 페테르부르크 대학 중세사 조교수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질의 회의를 느껴 불과 1년 만에 사임하게 되었죠. 당시 그의 수강생 중에는 청년 시절에 투르게네프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골을 가리켜 형편없는 교수라고 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26살에 출간한 아라베스크는 그의 작품 경향의 변화를 보여준 작품집이었습니다. 고골이 직접 겪은 도시 생활의 고통을 묘사한 작품들이에요. 이 작품집을 기점으로 이전의 환상적 낭만주의에서 낭만적 사실주의로 넘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테르부르크 이야기에 수록된 5작품 중 광인일기, 초상화, 네프스키 거리가 바로 아라베스크에 실렸던 작품들이에요. 참고로 코는 1836년에 문학 잡지에 발표했던 작품이고 외투는 1842년에 출간된 고골 선집에 포함됐던 작품입니다. 27살에 발표한 검찰관은 러시아 관료 제도를 풍자한 희극입니다. 문단에 큰 호평을 받았지만 보수적인 언론과 관리들의 비난으로 한동안 해외를 돌아다녔어요. 1842년에는 그의 유일한 장편이자 최대 걸작 죽은 혼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을 모티프로 한 것으로 일부는 지옥편에 해당합니다. 고골은 2부를 연옥편, 천국편 같이 교화적인 작품으로 구상했지만 10년 동안 창작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신경쇠약과 무기력증에 시달린 고골은 극단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848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까지 다녀왔지만 끝내 광기에 휩싸여 43세라는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신경성 발작 증세로 말이죠.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고골은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의 창시자, 러시아 중단편 소설의 시대를 연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는 빼째르부르크 이야기 외에도 120권 검찰관, 211권 타라스 불바로 고골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을 어떻게 읽으셨나요? 확실히 시대가 다르고 문화권이 달라서 전체적으로 이국적인 느낌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대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매겨보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는 사실 순위를 매기기가 별로 어렵진 않았거든요. 먼저 5위부터요. 상대적으로 가장 임팩트가 적었다고 생각한 5위는 바로 마지막 작품 네프스키 거리입니다. 처음에 화자는 네프스키 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리인지 그 거리의 풍경에 대해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지나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쫓아갔던 두 남자의 이야기예요. 둘 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화자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으면 안 된다. 사실 네프스키 거리에서는 허위와 기만에 찬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에 네프스키 거리를 좋게 얘기했던 건 반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 제목이 네프스키 거리인데요. 수도에 있는 한 거리라는 것을 제외하고 이 배경에 특별함이 부각되진 않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소개되는 두 남자의 이야기도 특별한 흥미나 메시지를 남기지는 않았고요. 이 거리에서는 허위와 기만에 찬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배경도 인물도 사건도 주제도 이 작품은 전반적으로 저에게 어떤 감흥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5위입니다. 다음으로 4위는 광인일기입니다. 광인, 미친 사람의 이야기잖아요. 귄타그라스의 양철북도 그렇고 르클레조의 조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특이한 인물들의 속마음을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소설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광인은 제가 본 여러 광인들 중에서도 그 정도가 좀 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개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고 개가 쓴 편지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특성만 빼면 관청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처음에는 따박따박 날짜도 잘 쓰고 정상적으로 일기를 적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두고 있던 국장 딸이 결혼한 후에는 사람이 많이 이상해졌어요. 2000년 4월 43일, 30월 36일 이런 날짜를 적는 겁니다. 재밌죠? 심지어 신문에서 스페인 왕이 없어진 소식을 봤는데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 스페인 왕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이 광인은 어디 수도원에 끌려가고 종교 재판을 받게 되고 구타도 당하게 되는데요. 어머니를 부르면서 이 세상에 기댈 곳이 없다고 말하는 장면이 안쓰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를 피해자로 만드는 가해 주체, 비판받아야 할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는 끝까지 알제리 총독 코 밑에 혹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상한 말이나 하고요. 한 특수한 인간에 대한 희화화와 연민 외에 어떤 여운이 남거나 하지는 않아서 이 작품이 4위입니다. 3위로 뽑은 작품은요. 초상화입니다. 제1부는 어떤 화가가 시장에 있는 그림 가게에서 한 노인의 초상화를 사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화가는 가난해도 재능이 있고 유망한 화가였는데 그 초상화의 이상한 힘으로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꿈에서 본 대로 액자 뒤에 많은 돈이 감춰져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 돈으로 그림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고 기뻐했지만 젊은 화가는 곧 화려한 삶에 현혹되었습니다. 또 차근차근 재능을 갈고 닦는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소위 유행화가로 전락했어요. 결국 광기 어린 행동을 하다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제2부는 화가가 죽은 뒤 그 초상화가 경매에 나온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 초상화를 그렸던 화가의 아들이 나타나면서 그 그림의 내막이 밝혀지게 되죠. 그 초상화는 한 고리대금업자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그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불행한 죽음을 맞았답니다. 그리고 그는 한 화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부탁했는데 그림을 그리던 화가가 그 그림에서 악의 기운을 감지했고 친구에게 줘버린 그림이 돌고 돌아 많은 사람을 불행에 이르게 했던 거예요.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수도사가 되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예수의 탄생을 그린 대작을 남겼습니다. 이 소설은 초상화를 그린 화가가 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때문에 다소 교훈적인 느낌을 풍깁니다. 쉽게 말해서 신이 주신 재능을 잘 사용해야지 일확천금이나 빠른 성공을 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진정한 예술가는 어떤 사람인지, 또 강력한 예술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도 이 소설에 깔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중적 메시지는 소설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 마지막 결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가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경매장에서 그림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그 그림은 지금도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여운을 남기죠. 고골의 소설은 민담이나 전설 같은 느낌도 많이 풍기는데 이 소설은 플롯이나 주제가 상당히 현대적인 느낌이 들어서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와 외투 두 작품 남았죠. 과연 이변이 있었을까요? 두 작품 중 2위는 바로 코입니다. 이변은 없었네요. 코는 착상이 상당히 신선한 작품입니다. 신선하다 못해 기괴하고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이발사가 아침에 아내가 구운 빵을 먹었는데요.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설마, 네, 사람의 코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정기적으로 면도를 해주는 아는 사람의 코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쨌든 이발사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 강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한편 그 코의 주인인 팔등관 꼬발료프는 어느 날 아침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코가 없고 밋밋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도 없고 통증도 없고 기억도 없고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자신의 코를 찾아 나서는데요. 만나긴 합니다. 정복을 입은 5등관 신사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결국 여행을 떠나려다 붙잡힌 코는 꼬발료프에게 돌아왔고요. 언제 떨어졌었냐는 듯 얼마 후 제자리에 붙었습니다. 너무 특이한 소설이죠. 이 소설을 읽노라니까 저는 장은진 작가의 신춘문예 당선작이었던 혀라는 소설이 생각나더라고요. 갑자기 여러 사람의 혀가 공중에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소설이거든요. 그럼 이 소설에서는 하필 왜 코일까? 코는 생명에는 직접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능상의 문제보다 외관상의 문제를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꼬발료프는 코가 얼굴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부위라면서 차라리 팔이나 다리가 없었다면 더 나았겠다고 합니다. 워낙에 그는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코의 고유한 기능이라면 냄새를 맡는 기능일 텐데 고골의 소설에는 코담배 냄새를 맡는 인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결국 코의 상징적 의미를 찾자면 생명이라든지 필수적인 것보다는 보여지는 것,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 코인데도 그 코를 대성하면서 양심도 없다느니 날강도 사기꾼이라고 욕하는 부분이 웃기더라고요. 작가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통해 무슨 효과나 메시지를 노렸을까요? 저는 우선 신문사 관리가 이런 이야기는 작가에게나 가져가서 예술 작품을 써달라고 하라는 부분에 눈이 갔습니다. 이런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건 소설밖에 없다는 작가의 자부심이 깔린 것 같았어요. 또 세상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 작가의 한 줄 요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컨대 얼토당토하는 말 같지만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참신하고 의미 있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문학이다 라고 이 소설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민담이나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작가의 착상에서 나온 소설이라면 고골의 창의력은 정말 울트라 짱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1위, 외투입니다. 역시 고골은 외투의 작가인가 봅니다. 제가 외투를 처음 읽었던 게 정말 오래전이에요. 아마 청소년기에 여러 명작 단편들을 모아놓은 책에서 읽었을 겁니다. 매우 인상적이었고 그냥 딱 독보적이었어요. 이번에 읽으면서 저는 도대체 이 작품이 왜 독보적으로 느껴졌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깝기 에비치 바쉬 마취킨이라는 50대 9급 관리입니다.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러시아 문학을 읽다 보면 이 이름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이 왜 그렇게 긴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이름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부칭, 마지막에 나오는 게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칭은 아버지 이름에 아들은 예비치, 딸은 예브나를 붙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이름이 아까끼인 건데 아버지도 이름이 아까끼인 겁니다.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아들에게도 붙여버린 거죠. 고골의 풀네임은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이에요. 고골의 아버지는 바실리인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외모부터 뭔가 불쌍하게 묘사됩니다.
혼자 살면서 낙이라고는 글씨를 정사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는데요. 정작 본인은 자신만의 세계에서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지냅니다. 문제는 러시아의 추위가 장난이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 외투가 낡아져 버린 거예요. 이 소설은 그가 외투를 새로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 새 외투를 입고 좋아하는 모습, 외투를 도둑맞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과정, 그 이후 유령이 되어 출몰한다는 소문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실 큰 줄거리만 들으면 이 작품이 그렇게까지 특별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길이도 별로 길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포인트들이 이 작품을 그렇게 독보적으로 만드는가? 저 나름대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외투라는 소재 하나만으로 안타까운 한 인물의 인생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 이 소설의 강렬함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절대 가난에 대한 동정심이 있죠. 꼭 필요한 외투를 맞추기 위해 그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과정, 외투를 처음 입었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희비를 함께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생은 이런 불쌍한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느냔 말이죠. 외투를 처음 입은 그날 밤 생명과도 같은 그것을 강도에게 빼앗기다니요. 저는 이 소설이 이런 불쌍한 사람을 양산한 사회 구조나 사람들의 잔인성 같은 걸 비추는데 1차 포인트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그냥 인생의 엄혹함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외투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어떤 목표나 기쁨,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불행 말이죠. 그 대상이 아깝기 예비치였으니 더 불쌍하게 느껴진 거지. 사실 그런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게 인생의 엄혹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화자는 감정적 논평 없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심지어 유머를 더해서 희극성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외투를 잃은 주인공이 병까지 얻어서 죽게 됐을 때 찾아오는 사람 없이 참 매정하고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소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유령이 되어 다른 사람의 외투를 뺏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끝까지 희극성을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죽어서까지 외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외투는 정말 꼭 읽어봐야 할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단편입니다. 제 블로그에 발췌문을 정리해 놓는 게 있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거기서라도 고골의 유머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까끼 예비치 누군지 아시겠죠? 외투의 주인공입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표정은 꼭 보고 싶어요. 새 외투를 입고 처음 출근하는 날 그의 표정 말이죠. 코, 외투, 광인일기, 초상화, 네프스키 거리. 이 책에 나온 5작품을 쭉 생각해 보니까 저는 미칠 광자의 광기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기괴한 작상들, 환상적인 요소, 인물들의 광기와 집착 등등이 어우러져서 저에게 그런 잔상을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골이 건강하게 좀 오래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의 최후 역시 광기에 휩쓸린 삶이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책은 미국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로입니다. 희곡 작품이에요. 저는 유진 오닐을 생각하면 그의 유명한 딸 우나 오닐이 생각납니다. 한때 셀린저와 연인이었고 셀린저가 군에 있을 때 무려 36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찰리 채플린과 결혼한 여성이죠. 이 작품은 작가가 가장 고통스럽게 써내려간 자전적 희곡이라고 하고요. 비참했던 가족사를 향한 연민과 용서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여기 가족은 유진 오닐의 아버지, 어머니, 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유진 오닐은 그 유명한 이름만 들어봤지 아직 그의 작품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했다는 작가, 이번에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건 어떠세요?